컨디션 안 좋고 기가 부족할 때 우린 이것들을 떠올리죠. 맛은 물론이고 타우린, 아르기닌, 칼슘, 비타민, 나이아신 등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잔뜩 함유된 우리의 전복과 해삼. 예부터 수라상에 오르거나 고가의 진상품으로 대우받은 귀한 식자재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복과 해삼이 우리 역사 속에선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죽, 회, 찜, 탕, 건조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는 살, 젓갈로 담가 먹거나 리조또로도 만들 수 있는 내장, 무지갯빛 덕분에 나전칠기 재료로 쓰이는 껍데기, 게다가 천연 진주까지. 이처럼 버릴 거 하나 없는 전복을 동아시아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즐겼다고 하는데요.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도 애용했고요. 우리 조상님들의 최애 보양식이기도 했던 전복은 오랫동안 페류의 황제라 불리며 엄청난 위상을 떨쳤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즐겼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 전복이 많이 났다는 말이겠죠? 그중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우리 제주의 전복이 엄청 유명했다고 해요. 바람, 여자, 돌이 많고 도둑, 거지, 대문이 없어 평화롭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 서해와 동해 그리고 동중국해가 합류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다 보니 제주의 특산품 전복이 동아시아 전역에 진출하는 건 당연지사. 8세기 때도 탐라복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수출될 만큼 제주의 전복은 교역품으로서 아주 각광받았다고 합니다. 전복하면 지금도 제주도 전복이 유명한데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제주도 전복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당시 고대에는 탐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탐라에는 백제와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 및 일본과도 교류하였음이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주도 주민들은 거친 바다를 극복해 나가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갔던 것인데요. 이처럼 바다 가운데 위치해서 전략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어려웠던 탐라국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기 위해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특산품으로서 전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고대 일본 문서 가운데 738년에 작성된 주방국 정세장이라는 문서를 보면 탐라 방포라는 탐라의 특산물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은 곧 나라 혹은 지방을 뜻하는 말이고 포는 말린 고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즉 이 탐라 방포라는 말은 탐라국 혹은 탐라 지방에서 생산된 말린 고기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아마도 고대 제주도의 주민들은 이처럼 전복을 건조해서 가공하는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독자적인 전복 가공 기술이 탐라방포의 상품성을 높이고 고대 일본 지배층에게 탐라의 전복이 애호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복의 인기는 고려 시대에도 이어졌는데요. 고려에는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며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조개, 왕새우, 무명조개, 대게, 굴, 거북손이 있고 해조인 다시마도 귀천없이 좋아하는데 고려 때는 서민들이 즐기던 해산물이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조선에 이르러 다시 진귀한 대접을 받게 된 전복은 추복탕, 전복초 등의 고급 요리로 임금님께 바치는 으뜸 진상품이었다고 해요. 조선의 곡물과 자연물을 정리한 공선정례에 의하면 2월부터 9월까지는 제주 전복이 왕실에 진상되었다 하고요. 길창군 권규에게 약주, 걸록, 점포를 내려주었다. 다만 바라는 것은 회정할 때 강상의 연호를 전보다 갑절되게 해주신다면 어찌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어, 오징어, 전복, 해의, 곰포, 대게 등의 물건을 성절사가 가는 편에 붙여 상태감에게 보내고자 하는데
상태감은 비록 본토 사람은 아니지만 본국에는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을 세운 신하들과 중국에 보내는 명절 인사 진원품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복은 전복이네요. 중국에서는 해서, 일본에서는 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미.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해삼은 전복처럼 동유라시아 전역에서 나던 기호식품이었는데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인 연해주는 한때 해삼이라 불릴 정도로 해삼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연해주에서는 해삼을 비단 신발을 붙이는 풀의 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해삼은 성이 온하고 몸을 보비하는 효력이 인삼에 맞먹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 우리나라 등 고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본래 약재로 쓰였다고 해요. 처음에 해삼은 건조 가공을 통해 사용되었는데요. 부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관의 편의를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식재료가 된 건 14세기부터인데요. 내륙의 몽골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그들이 즐겼던 젤라틴 식품들이 보급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새로운 젤라틴 식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나는 해삼이 식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데요. 17세기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해삼은 전복,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새끼돼지와 같은 최고급 식재료에 등극하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 약재뿐만 아니라 식재료로까지 해삼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해삼의 전체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교역하던 동유라시아 해양 국가들의 해삼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하네요. 해삼 수출은 조선이 중국에 진언하던 은혜 부족을 해결해줬고요. 특히 진미로 인정받은 일본의 해삼은 다른 나라의 것보다 훨씬 고가였다고 해요. 대개 정축년의 곡식을 운송한 이후로 중국인으로 해로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해삼을 채취하기 위하여 매양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 해서를 왕래하여 해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애로사항도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황단선이란 불법 어선들이 몰려와 해삼을 몰래 채취해갔고요. 동남아에서는 해삼 채취와 가공에 동원된 노예의 수가 무려 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함경도 지방에 관리로 파견됐던 홍의영이 1807년에 지은 북간 기사를 보면 전에는 조선인들도 해삼이 즉 현재 블라디보스토크가 속해 있는 스레에 배를 띄워서 해삼을 채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은고 슬자를 쓰는 스레는 두만강 하류에서 시작해서 블라디보스토크만까지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바다 모양이 기다란 검은고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스레라고 불렀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조선인들도 배를 띄워서 해삼을 채취하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홍의영이 함경도에 갔던 19세기 초인 무렵에 스레의 해삼 채취는 모두 그 지역의 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인이란 연해주 지역에 있던 부족민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일종의 경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레에서 조선인과 호인들이 활발한 해삼 채취를 하였던 이유는 품질 좋은 해삼을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해삼을 거의 먹지 않던 것에 비해서 중국의 해삼 수요는 기묘할 정도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가격 또한 비싸게 매겨졌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해삼은 동유라시아의 주요 은 산출국이었던 일본에서 은이 고갈되자 대체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동유라시아에서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해삼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1급 집중적인 성격을 보였던 것이 해삼이 지닌 동유라시아 세계 문화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복과 해삼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한 보양식으로만 알았던 전복과 해삼이 동유라시아에서 이런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언제나 고생하는 여러분 몸에 오늘 이 바다의 보물과 산삼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